그래서 스캠프는 학습을 할 때는 이미 존재하는 스키마를 바탕으로 학습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진 학습이 가장 최적의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기호를 그대로 그냥 외우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1호부터 스캠프는 스키마식으로 학습하는 것은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장래 학습 과정에 필요한 적응력 있는 정신 도구를 준비해주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요. 스키마식 학습을 하게 되면은 뭐 효과적이다라는 말이 좀 명료하진 않지만 뒤쪽에 가서 관계적 이해에서의 장점으로 다시 한번 소개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장래 학습 과제에 필요한 적응력 있는 정신 도구가 되더라라는 거죠. 더욱 이러한 도구를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스키마의 처음 내용을 더 공고히 해주고 하지만 단점도 없지는 않아요. 항상 이전에 있었던 스키마를 통해서 새롭게 스키마가 만들어지지 않는 지식도 있어요. 독립된 과제 학습이죠. 그럴 때는 스키마식 학습이 될 수 있는 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독립적으로 그냥 외우는 게 더 학습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스키마에 맞지 않은 것은 학습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연수 체계를 이해한 다음 한 자릿수의 덧셈을 학습하고 자리값을 이해하여 두 자릿수의 덧셈, 세 자릿수의 덧셈, 덧셈으로부터 곱셈까지 확장하는 것, 스키마 학습의 장점을 보여준 예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한 자릿수, 그 다음에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그 다음에 곱셈 이렇게 해서 점점점 스키마가 커지잖아요. 그러나 이런 자연수의 곱셈에 대한 스키마는 동수누가로 설명하기 힘든 분수로 넘어가면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분수라는 거는 하나를 자르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10이 100이 되는 거는 괜찮은데 하나를 잘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분수인데 이런 분수의 곱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학생은 분수의 곱셈에 대한 새로운 스키마를 형성해야 하는 점에서 학습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 라는 부분에서 자연수에서 덧셈으로 쭉쭉쭉 넘어가서 곱셈까지 하는 장점을 다른 말로 동화하는 거죠. 동화할 때는 스키마 학습이 도움이 되는데 자연수의 곱셈에 대한 스키마가 분수의 곱셈으로 갈 때는 사실 동화보다는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조절이 될 때는 새로운 스키마를 형성해야 되는 점에서 뭔가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둘 다 그걸 떠나서 스키마 학습이라는 거의 근본이 뭐다? 서로 관련지요. 그러면 어떤 걸 관련지에 뭐가 서로예요? 이전 스키마. 그 다음에 새로운 스키마. 그래서 이전 스키마와 새로운 스키마를 관련지어서 순서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학습을 해서 지도하는 것이 스키마식 학습인데 그렇게 해서 스키마가 만들어지면은 훨씬 더 학습에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다? 우선은 1부터 시작해서 뭐 한 자릿수, 두 자리, 그럼 한 자리에 덧셈, 두 자리 덧셈, 또 세 자리에 덧셈, 그러다가 곱셈.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스키마 학습에는 참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은 우리 중학교에도 이런 게 있나요, 선생님? 그럼요. 지금처럼 곱셈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 수의 덧셈이 곱셈을 넘어가고 뺄셈이 나눗셈을 넘어가면 이것이 나중에 다항식의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을 가고 이것이 나중에 함수의 또 하나 나중에는 극한이나 연속의 이렇게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때 이 스키마가 분야가 다르지만 또 다른 스키마로 또 다른 스키마로 또 다른 스키마로 또 다른 스키마로 넘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대학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한다? 아, 현대대수에서 구조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키마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고요. 그러면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잘 가르치면 되느냐 이렇게 교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만 가르치면 아이들이 스키마를 이용해서 뭔가 잘 배우느냐. 그런데 스캠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지적학습과 습관학습 안에 담당하는 뇌의 지능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능이 다른 것 같다.
벌써 우리 페이지 312페이지로 넘어갔는데요. 직관적 지능과 반영적 지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가니까 반영적 지능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어요. 직관적 지능, 반영적 지능. 되게 신기한 거는요. 분명히 똑같이 수업을 했는데도 어떤 아이는 외우는 게 더 낫죠. 외우는 게 훨씬 더 습관적으로 연습하는 이런 게 한다면 어떤 아이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런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의 인간 안에 내가 관여하고자 하는 만약에 뇌가 관여하고자 하는 영역을 물어본다면 이제 습관을 담당하면서 학습으로까지 끌어가는 직관적 지능과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것을 벗어나 왜 그런지에 고민하는 반영적 지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스캠프는 했던 거예요. 수학적으로만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그 얘기를 안 했네요. 피아제는 인지 발달론이라 그냥 보통적인 인지에 대해서 신경 썼다면 스캠프는 그 중에서 뭐에 신경 썼다? 수학학습. 그래서 수학이라는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다에 신경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쪽에만 초점을 두시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수학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수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스키마를 어떻게 구성하냐 봤더니 어떤 아이는 지능 안에 수학이라는 부분과 관계해서 그냥 그렇게 그 스키마를 만드는 것까지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대로 그걸 실행하는 것이 내가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아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수학을 하는 것을 넘어 왜 그렇게 됐지? 하고 고민하는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312페이지 보세요. 스캠프는 직관적 지능과 반영적 지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어떤 유명한 수학 교수가 수업을 하는데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도 많이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명백하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명백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잠깐만요. 이게 정말 당연한가? 하면서 다시 한번 적어도 명백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점점 의심스러워지더니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나가서 종이와 펜을 들고 약 20분간 그곳을 떠났다가 이제 맞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는 명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처음에 명백하죠? 라고 했던 처음에 명백하다. 1번 명백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명백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것과 세 번째 분명히 명백합니다라는 이 똑같은 명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이거 1 더하기 1은 2 명백하죠? 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왜 명백한지 보다는 뭔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명백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의심이 들어서도 명백한데 나가서 20분 있다가 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지 뭔가 그 과정 안에 있었겠죠? 증명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드디어 명백하다가 들어온 거죠. 이처럼 수학을 공부하는 와중에도 답이 무엇인가, 답을 어떻게 구했는가 라는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 때 처음에 명백하죠? 라는 것과 마지막에 명백하죠? 라는 건 차이가 있다 이거죠. 처음에 명백하죠는 그냥 명제가 참임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답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어떤 직관적 명백이라면 두 번째 명백은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직관적 수용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명백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스캠프는 위의 상황을 첫 번째 케이스는 답에 신경을 썼다면 얘는 답이 명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얘는 그 과정까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명백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통해 인간의 판단력을 두 가지로 본 거죠. 하나는 직관적 단계에서 보는 것인데 외부에서 얻은 자료를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수용기를 통해서 인식하여 내가 자동적으로 분류하면서 말하고 쓰고와 같은 이런 환경으로부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눈으로 봤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답을 내는 거죠. 당연히
내가 눈으로 보거나 말로 들은 수용을 하고 반응, 말로 하거나 행동을 하는 반응을 할 때 이 둘을 연결해주는 중재사고 활동이 있는데 이 중재사고 활동이 거의 없이 즉시 반응을 하는 어땠어요 아까? 명백하죠? 라고 이 즉시 반응을 하는 이러한 지능에 의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학습을 하고 수학도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거의 중재사고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와서 표현이 되더라. 그런데 여기서 16 곱하기 25를 계산을 해서 400이에요! 라고 다들 어떤 사람이 했다 칩시다. 16 곱하기 25를 계산해서 400이에요. 라고 대답을 즉시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왜 400이지? 무슨 이유가 그랬지?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부분과 관계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뭐한다? 수용을 해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의 반응은 처음에 보였던 400이란 결과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그렇죠. 이러한 16 곱하기 25를 뛰어넘어 이 곱셈 안에 들어있는 원리를 아는 스키마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당연히 똑같이 수용기와 반응기를 연결하는 중재 사고 활동이 있을 텐데 그 중재 사고 활동은 이때보다 훨씬 다른 사고 활동이겠죠? 선생님 중재 사고 활동이 뭐냐고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할 때 내 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 행위들이 이때와는 좀 다른 행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머릿속으로 어떻게 계산했지? 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설명하면 왜 옳은지 왜 그래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게 대한 필요한 정보들 외부에서뿐 아니라 우리 자신 개념적인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스키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4를 곱해서 100이 되는데 그 100이 결국은 25가 돼서 하면서 100 단위로 가는 그런 모습들로서 자신의 결과물을 만드는 행위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스키마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려갑니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 과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예로부터 일반적인 방법을 도출하게 되고 일반적인 방법을 도출했다는 말 자체가 뭐다? 스키마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같은 종류의 다른 예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구체적으로 형식화돼 하나의 본질적인 원리, 그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그러면 다른 새로운 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스키마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그 결과 우리가 일반화 과정까지 매우 세련되고 강력한 활동이 되더라라는 거죠.